무당 나온 영화가 한참 흥행했었죠. 1000만 관객도 넘었다고 하던데 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저의 첫 번째 결혼에서 시댁 식구들이 웬 박수무당의 말을 신의 계시처럼 생각하고 따랐다가 패가망신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박수무당이 식모에게 제 이야기도 안 좋게 했나 보더라고요. 무당 말만 듣고 따르는 시댁 식구들에 의해 전 어느새 구박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어떻게 가족보다 한낱 무당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그땐 당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 거기에 질려버려서 이혼한 지금도 종교조차 갖지 않아요. 그저 제 판단을 믿고 움직이자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살아갈 뿐이죠. 목표는 딱 하나, 오로지 돈 벌기 위해 전력 질주해왔어요. 친정이 워낙 가난했기에 돈 없는 서름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받는다는 것도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겁없이 시작한 화장품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직원이 20명도 넘게 되었네요. 사업차 만나서 재혼까지 하게 된 현재 남편은 피부과 전문의예요. 지금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에 살고 있어요. 제 뱃속엔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자라고 있고요. 어느덧 출산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 용품들을 하나둘씩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물론 현재 겉으로는 여유롭고 평온해 보이지만 사업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죠. 연못 위에 오리를 보면 꼭 절 보는 것 같아요. 물속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 밑에선 쉬지 않고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지금껏 살아온 삶이 녹록지 않기에 열심히 사는 게 아예 몸에 박혀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는 다 잊고 착하고 능력 있는 현재 남편과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하는 우리 가정에만 집중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어떠한 작은 일로 인해 갑자기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단상들이 머릿속에 파바박 떠오르더군요.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제 뱃속의 아이가 짜장면이 먹고 싶었던 건지 평소엔 잘 땡기지 않던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군요. 그럼 남편은 짬뽕을 먹겠다길래 근처 짜장면집에 배달을 시켰죠. 띵동 하고 벨이 울려 나가보니 글쎄 짜장면 배달부가 바로 전 남편이 아니겠어요? 전 남편은 저와 현재 남편 그리고 남산만한 제 배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이혼 후 시댁 식구들한테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마구 하소연하더라고요. 저도 놀라긴 했지만 현재 남편 앞에서 전 시댁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했죠. 사필 귀정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전 시댁도 뭐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펜때 굴리는 공무원 집안이라는 이유로 노상에서 두부 장사하던 우리 친정엄마와 고졸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면박을 줬으니까요. 참으로 못된 인간들이에요.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족속들이죠. 전 시모가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너 친정에 10원 한 장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라. 친정엄마한테 돈 보냈다 걸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리고 시누이는 뭐든지 내 탓만 해댔죠. 이게 다 새언니 탓이야. 새언니 때문이라고. 진짜 시모와 시누이 모녀가 아주 쌍으로 절 긁어댔어요. 날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많았죠. 진짜 쌍쌍으로 재수 없었어요. 아, 생각만 해도 열받네요. 시댁에 질려버린 사람들은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전 그게 어떤 맘인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두둥. 현재 남편과 현재 시댁은 정말 천사가 따로 없네요. 정말 맘 같아선 하루에 12번도 더 절하고 싶어요. 종교는 없지만 그냥 이 세상에 대고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30 중반이 돼서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사람 팔자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콧대 높고 도도하던 전 시댁이 몰락한 과정. 그리고 전 남편이 저를 어떻게 속여 먹었는지, 제가 어떻게 당해왔는지 궁금하시죠? 사연살롱 애청자분들에게 다 털어놔 볼게요. 오늘 여기서 제대로 한풀이 하고 가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외동딸인절 홀로 키우셨어요. 엄마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워낙 좋아해 많이 낳고 싶으셨는데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기에 어쩔 수 없었죠. 만일 제가 만삭인데 남편이 사고로 당장 죽어버린다면 너무 끔찍하고 처참할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무서운데 20대의 어린 엄마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저희 아빠 쪽은 엄청난 부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조실부모하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저희 엄마와 결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가 엄청 심했죠. 친정엄마가 가끔 아빠 생각이 나실 때면 절 붙잡고 하소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할머니가 너 뱃속에 있을 때 아빠 죽고 엄마한테 했던 말이 뭐였는 줄 아니? 이 남편 잡아먹으면 뱃속에 있는 아기랑 당장 꺼져버려. 이거였어. 참 모진 양반이었지. 나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는데 남사만은 배를 해갖고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나는데 하필 겨울이어서 너무 춥고 배고팠던 기억이 있구나. 그래도 우리 경애가 착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나 보다. 엄마는 제가 뭐 잘난 딸이라고 절 너무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셨어요. 핏줄이라곤 세상에 엄마와 저 둘뿐이었으니 서로 의지하고 산 거죠. 엄마는 자기 가게를 제대로 가져보지도 못하고 노상에서 두부를 만들어 파셨어요. 리어카 끌고 여기저기 다니며 판매하셨는데 두부 판매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어김없이 근처 가게에서 나와서 우리 엄마를 쫓아내기 쉬웠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목격한 것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이, 두부 아줌씨, 우리 가게 맞고 이 앞에서 장사하면 어떡해? 난 여기 월세 내고 장사하는데 그쪽은 상권을 날로 먹으러 들어? 썩 꺼지셔. 우리 엄마가 화장실이 급해 상가 화장실 좀 쓰려고 하면 치사하게 그것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더군요. 어이 두부 아줌마, 보아하니 상가 화장실을 계속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공짜로 쓰라고 해. 계속 쓰라거든. 앞으로 이 상가 화장실 청소를 두부 아줌마가 하든지 해요. 그리하여 엄마는 화장실 한두 번 쓰기 위해 시간을 내어 상가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했죠. 어린 제가 봐도 엄마는 가게 한 칸 얻지 못한 서름을 제대로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니 전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도 못했기에 대학을 간다는 생각보단 고등학교만 얼른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동네 아는 언니가 고졸로 자격증을 취득해 어린이집 교사를 하더군요. 그러운 맘에 저도 그 언니처럼 자격증 취득을 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어요. 엄마를 닮았는지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기를 최대한 많이 낳고 내 가족, 든든한 내 편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불행히도 첫 번째 결혼에선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절 좋게 본 동료 교사가
하루는 제게 소개팅 제안을 했어요. 김경애 선생님, 남자 취향이 어떻게 돼? 이상형 말이야. 조금 나이 많은 남자도 괜찮을까? 아, 혹시 저 소개팅 해주시려고요? 어떤 사람인데요? 전 그냥 나중에 아기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만 했지 딱히 남자 이상형을 생각해 본 적도 없네요. 내 동생이 7급 공무원인데 동료 남직원이야. 얼마 전 합격해서 들어온 완전 신입이지. 나이가 엄청 많긴 한데 인물도 괜찮고 키도 크고 집안도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라니. 9급 말고 꼭 7급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합격이 좀 늦었나 봐. 올해 딱 39이라서 내일 모레 40이니 집안에서도 얼른 결혼하라고 그러나 봐. 일단 한번 만나봐. 내가 약속 잡아놓을게. 알았지? 얼떨결에 알았다고는 했지만 제 나이 22살인데 남자가 39이면 무려 17살이나 차이 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더군요. 잘생겨봐야 내일 모레 40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겠나 싶어서 그냥 대충 꾸미고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잘생기긴 했더군요. 뿔테 안경을 썼는데 영화 킹스맨의 영국 신사같이 생겼더군요. 전형적인 공무원상이었죠. 그런데 무뚝하게 생긴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좀 호들갑스럽고 오바스러웠어요. 근데 일단 얼굴이 잘생기니 그런 점도 참 재치있게 느껴지고 마냥 웃음이 나더군요.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 전 인물은 딱히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제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긴 했나 봅니다. 눈부셔. 경혜씨 맞죠? 하얀 원피스를 입으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네요. 아이고, 키는 또 왜 이리 크신지. 제가 180인데 힐 신으시니 저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딱 제 스타일인데 저랑 사귀면 우리 삼남사녀 커플이란 소리 듣겠어요. 실없이 허허허 웃으며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의 칭찬이 싫지만은 않았죠. 제 키가 170이라 여자 키치곤 좀 크긴 하죠. 머리가 긴 건 그냥 미용실 갈 돈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요즘 아가씨 같지 않게 알뜰하기까지 완벽하십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지만 오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정말 편했어요. 나이 차이가 실감나지 않을 만큼 대화도 잘 통했고요. 노총각이니 결혼이 급했던 그는 우리가 사귀자마자 결혼 얘기를 꺼내며 밀어붙이더군요. 제 나이 22살이었는데 말이죠. 우리 결혼 얘기 나온 김에 엄마랑 한번 만날 약속 잡아보자. 잠깐만 기다려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저와 데이트 중 남친은 본인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남친 엄마의 큰 목소리가 저에게까지 다 들리더군요. 아들아, 저번에 말했던 그 고졸 출신 어린이집 선생님인가 뭔가 그 여자 말이냐? 야, 걔가 뭐가 대단한 여자라고 만나냐?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네가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서두르려는 거지? 딱 싫다고. 정 그러거든. 그냥 상견례 자리에서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자. 끊어라. 남친 엄마가 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걱정스런 맘에 남친한테 물어봤죠.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는구나. 맞지? 내가 고졸인 거에 우리 집이 뭐 잘 살지도 못하고 이러저러한 배경 때문에 며느리를 싫어하시는 거지? 그런데 무슨 결혼이면 상견례야. 오빠, 어머님 허락 받을 자신 있어? 걱정 마. 우리 엄만 아들인 내가 구워 삶으면 돼. 바로 상가운데 날짜 잡지 뭐. 장모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약속 잡자. 그렇게 일사천리로 상간례까지 오게 됐네요. 남친의 부모님이 모두 공무원 출신이라 본인도 공무원의 길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투병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간병을 위해 퇴직하셔서 지금은 연금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조부모님의 재력이 약간 있었는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중산층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 시모는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군요. 누가 보면 재벌집 사모님인 줄 알겠더라고요. 예비 시모, 예비 시누이와 함께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얼핏 시모의 남친이라도 되나 싶어서 안녕하세요 아버님 하고 인사해버렸죠. 그랬더니 시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무슨 아버님이야. 제대로 알기나 하고 불러야지. 이분은 용하기로 유명한 박수무당 선생님이시다. 앞으로 무당 선생님이라고 불러. 우리 아들이 가난의 구렁텅이로 재벌로 기어들어간다는 게 하도 원통하고 분해서 니네 모녀 관상이라도 보려고 모시고 왔다. 이럴 수가. 예전 어느 회사 면접장에 관상가를 대동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상간내 자리에 무당을 데리고 오다뇨. 무속신앙에 미친 게 분명했죠. 너무 놀랐지만 저희 친정엄마도 계셨기에 큰 내색은 하지 않고 상간내를 이어갔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아직 20대 초반인 제가 나이 차이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든어른.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보잘것없는 저희 집안 3위로 보내신다는 게 마음에 안 차시겠죠. 그런데 저도 딸아이 엄마로서 이렇게 빨리 시집을 보낸다는 게 참 걸립니다. 한 1, 2년이라도 결혼을 미루는 건 힘드시겠죠? 뭐라고? 아니 시장바닥에서 두부만 팔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요? 고급도 아니고 무려 7급 공무원에 합격한 내 훌륭한 아들을 고졸 며느리한테 시집 보내는 것도 억울해 미칠 노릇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내일 모레 40인데 결혼을 늦추라니? 모녀가 쌍으로 못 베어먹어서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나? 정말 계속 나열밖에 할 거야? 앞뒤 사정 안 재고 우리 엄마한테 모욕을 주는 시모의 발언에 제가 완전 빡쳐버렸죠. 아니 어머님, 아주 저희 모녀를 싸잡아서 비난하시네요. 나이 많다고 결혼 먼저 밀어붙인 건 어머님 아들인 철수 씨예요. 제가 이 결혼 먼저 하겠다고 바짓가랑이 붙잡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모녀한테 욕을 하고 난리예요. 웬 상견례 자리에 무당까지 불러갖고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가자 넉살 좋은 남친이 나서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풀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남친의 여동생, 즉 예비 시누이가 막말 행렬에 합세하더군요. 새언니, 앞으로 새언니가 될지 아니면 이 결혼이 파토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해요. 결혼하더라도 가난한 친정으로 우리 돈 빼먹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주위에 보니 친정이 가난하면 서든의 돈까지 친정에 다 빨려 들어가던데 절대 그럴 일 없게 하라고요. 속으로 진짜 넌 뭔데 지랄이냐고 퍼붓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고 시누이에게 얘기했죠. 아가씨네 집안이 무슨 재벌입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무슨 상거지 집안인 줄 아세요? 다 자기 직업 갖고 돈 벌어먹고 사는 집입니다. 아가씨는 그 대학의 대학원까지 졸업했다면서 지금 백수라고요? 본인 단돌이나 잘하세요. 시모와 시누이 모두 울부락불부락해져서는 그 박수무당인지 뭔지 아는 남자랑 남아버리더군요. 그렇게 상간내 자리는 제대로 파토나버렸죠. 친정엄마도 그들의 인상이 혀를 내두르며 말씀하셨어요. 아, 경애야.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되겠다. 저 집안으로 시집 가면 저 사람들이 널 상체로 잡아 먹어버릴 것 같아. 엄마는 너무 무섭다. 천천히 다른 남자 알아보도록 하자. 저도 엄마의 말씀을 듣고는 김철수, 이 남자와의 결혼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결별을 선언한 그 순간부터 오히려 남친은
더 강하게 전방위로 결혼을 밀어붙이더군요.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동원해서까지 말이죠. 하원하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제게 다시 와서 선생님, 남친분이 휴가까지 내고 오셨다네요. 꽃 천성이 들고 밖에 계시는데 이제 그만 남자분 마음 좀 받아주세요. 네, 그 사람이 또 꽃을 사들고 왔다고요. 천송이요? 아, 네 어머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제 사적인 일로 신경 쓰이게 들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남편한테 프로포즈 받던 게 생각나서 재밌는걸요. 남자분 키도 크고 핸섬하시던데 웬만하면 받아주세요. 소식을 듣고 나가보면 어린이집 앞 골목에서 무릎 꿇고 이번엔 플랜카드와 꽃 천송이까지 준비하여 제발 다시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경혜야, 이렇게 몇 달을 빌었으면 이제 좀 나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엄마랑 내 여동생은 내가 잘 설득해 놨어. 다시 너한테 험한 말 못하도록 말이야. 내가 아주 강력한 반패가 되어줄게. 주말 역할 잘할 테니 얼른 결혼하자. 어? 심지어 그때도 단호하게 노 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한 6개월쯤 지나니 저도 슬슬 마음이 기우더군요. 제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남자가 또 있을까 싶고 방패막이 역할을 잘해준다던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그는 상견례 이후 저처럼 마음을 닫고 있던 저희 친정 엄마에게 진짜 찐으로 정성을 다하더군요. 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저희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결국 6개월 만에 저희 모녀는 다시 결혼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고 우리 커플은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죠. 시모와 시누이, 이 못 같은 모녀들은 절 똑같이 하대하고 얕잡아 보더군요. 심지어 저희 신혼여행에 두 모녀가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남편한테 따졌죠. 아니, 둘만의 신혼여행의 친구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따라간다는 게 말이 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아빠가 투병하다 돌아가시고 엄마랑 내 동생이 여행도 제대로 못 가봐서 이번에 함께 가고 싶었나 봐. 우리 엄마랑 동생이 불쌍하잖아. 자기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둘만의 여행은 다음에 가시가지 뭐. 아휴,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느니 중간 역할을 잘해주겠다느니 하던 말들은 다 거짓부렁이었다는 걸 신혼여행에서부터 알아채고 탈출했어야 했는데 참고 또 참았던 게 화근이었죠. 야, 나랑 우리 딸 니네랑 한 방에서 잘난다. 큰 침대 두고 있으니 카운터에 연락해서 이거 붙여달라고 하자. 자, 누울 순서 정해줄게. 우리 아들, 나, 내 딸, 그리고 며느리 너. 이렇게 넷이 나란히 자는 거야. 알았지? 아니 어머님, 방까지 함께 쉬는 거예요? 화장실도 한 개뿐이고 돈 아끼겠다고 그리 큰 방 얻지도 않았는데요. 자, 내가 이 실직고 아마 우리 무당 선생님께서 니네가 결혼 후 6개월 있다가 애를 가져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단다. 니네 부부관계 막으려고 내가 따라온 거야. 그 박수무당의 말을 떠받들어 우리가 부부관계 하는지 안 하는지 신혼여행까지 따라와서 한 침대를 쓰시겠다는 시무가 진짜 역겹더군요. 그 무당이 죽으라면 진짜 죽는 신용까지 할 태세였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혼여행을 보내고 조그만 전셋집이지만 남편 명의의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시누이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해서 절 못살게 굴더군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중에도 말이죠. 야, 너 그리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바쁜 척하지 말고 잘 들어라. 무당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네가 번 돈이라도 네 친정엄마한테 흘러달아오는 순간 니네 부부의 복이 같이 새어나간다더라. 단 1원 한 푼
친정으로 붙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니네 통장 잔고까지 매달 확인할 거야. 친정엄마 거지라고 네가 돈 한 푼 보태줬다간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야. 알았냐? 아니 어머님, 우리 엄마도 멀쩡히 두부 장사 잘하고 계시고 저축도 꽤 하고 계세요. 조그맣지만 집도 장만했고요. 왜 우리 엄마가 거지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맨날 전화해서 바쁜 사람 붙잡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을 거면 앞으로 어머님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무당 선생님인지 뭔지 그 아저씨 말만 맹신하지 마시라고요. 시모의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렸어요.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리도 무시당하니 좀 서러웠어요. 우리 친정이 부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날 무시하지 못할 텐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 자체가 친정엄마한테 미안했죠. 절 임신한 상태로 아빠 돌아가시고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키우며 집 한 칸 마련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요. 1.5룸이지만 아주 조그만 집을 마련한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자가 마련의 기쁨도 잠시 같이 노점상을 하던 상인으로부터 크게 상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명절날 시댁에서 개처럼 일하고 있는데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무 다급하고 떨리는 엄마 목소리에 저까지 가슴이 내려앉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흥분하지 말고 말씀해보세요. 강혜야, 엄마 리어카 옆에서 건어물 팔던 김씨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가 내 명의를 잠깐만 빌려주면 석 달간 1,000만 원을 준다기에 그 말만 믿고 인감이랑 다 넘겼는데 나한테 몇 억 빚을 남기고 도망가 버렸다. 이 일을 어떡하니? 자꾸 무슨 서류가 날아오고 하는데 무서워 죽겠어. 내 피 같은 돈, 내 집 다 날리게 생겼다. 두려움에 덜덜 떨던 엄마를 일단 안심시켜야 했어요. 엄마, 내가 바로 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살 길이 있겠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해서 잃은 돈 찾아내면 돼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당뇨 때문에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엄마를 좀 안정시켜드리고 전화를 끊자 옆에서 엿듣고 있던 시모와 신우가 뱁새 눈을 하고 내게 퍼붓더군요. 야, 네가 뭔 돈이 있다고 사기쳐 맞은 니네 엄마 일을 수습해주겠다는 거야. 설마 내 아들 돈까지 다 끌어다가 니네 엄마 해결해주겠다는 건 아니지? 내가 돈은 똑바로 뜨고 있을 거야. 돈 주나 안 주나. 저도 너무 다급했기에 자존심 내세울 입장이 아니었죠. 어머님, 이런 부탁 안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저희 친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몇 억이 필요하긴 한데 집 팔고 뭐 하면 얼추 해결될 것도 같아요. 근데 당장 5,000만 원 정도 급하게 필요한데 혹시 어머님께서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장 다니니 내년까진 꼭 갚을 수 있어요. 엄마 집 팔고 예금도 다 해지하고 저와 남편이 모은 돈과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까지 받아도 돈 5천이 부족했어요. 더 이상 대출받을 길도 없어서 자존심 굽히고 시모한테 사정했죠. 친정 엄마를 살리고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택도 없었어요. 옆에 있던 신우이까지 합세하여 난리치더군요. 이것 봐, 이것 봐.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런 가난뱅이를 며느리로 들이면 반드시 우리 집 돈이 들어갈 거라고 했지? 아, 멍청하니까 이런 사기도 당하지. 세연이네 엄마도 참. 두부장수하면서 팔이 날릴 시간에 책 한 권이라도 읽었어봐. 이런 사단이 나겠냐고.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니깐. 백수 신우의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났지만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머릿속인 친정엄마 걱정꾼이었죠. 당뇨가 심했던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으니 점점 더 말라서 피골이 성접해 있더군요. 해골이 따로 없었죠.
엄마, 좀 드셔야죠. 그깟 돈이 뭐라고 밥도 물도 안 드시면 어떡해요? 이러다 엄마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나한텐 엄마뿐이야. 그거 알잖아. 멍청하고 못난 애미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우리 딸.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대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건강 좀 챙기시라고 엄마를 다그치고는 집으로 왔는데 하루 뒤 119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모시고는 왔지만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이미 자택에서 돌아가신 상태였다고요. 난 어떻게 살아가지? 내게 가족은 우리 엄마뿐인데. 그땐 결혼한 지 이미 몇 년 지난 터라 신혼 초 내게 너무나 헌신적이었던 남편도 변할 대로 변한 상태였어요. 우리 부부 사이는 무척이나 건조했죠. 그래서 더더욱 친정엄마한테 기대고 안기고 싶었는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핏줄이 사라지다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장례식을 치르며 시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의 발언은 참 가관이었죠. 아이고야, 니네 엄마 참 가지가지한다. 돈까지 홀라당 닦아먹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우리 무당 선생님께서 상견례 때 니네 엄마 관상 보고 명이 짧을 것 같다더니 무당 선생님 말이 딱 맞았지 뭐냐. 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 내뱉어버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면 다인 줄 아나. 돌아가신 분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놈의 무당 선생님이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그러다 패가 망신하지 말고 정신 차려요. 잔뜩 삐친 시모는 우리 엄마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남보다 못한 족속들이었죠. 그들은 주말이면 본인들의 굳은 일을 떠넘기어 잘 부르곤 했어요. 시댁의 대청소며 명절, 제사 음식을 100% 저 혼자 준비하게 했고 심지어 시누이 방 청소까지 시키더군요. 시누이는 지 몸만 씻고 맨날 클럽이며 나이트에 놀러 다녔고 방 정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생리대가 붙은 팬티와 바지까지 허물처럼 뒤집어 벗어놓은 걸 보고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너무 더러운 여자였죠. 시모는 그런 청소를 시키는 와중에도 제게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너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애가 안 생기냐? 그거 다 여자 문제다. 네 자궁이 애 생기기 안 좋은 조건이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무당 선생님한테 몇 천만 원짜리 굿을 꼭 해야겠니? 아, 병원이라도 다니면서 노력해봐. 저도 30이 가까워질수록 난임이 계속되자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이라도 해봐야 하나 싶어서 병원을 알아보기도 했죠.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설득했어요. 자기야, 어머님도 그러시고 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게 너무 걱정돼. 우리 같이 난임병원 다니면서 시술해보자. 요즘엔 정부 지원도 좀 많이 된다네. 뭐? 난 자연주의로 아주 내추럴하게 아기 낳고 싶어. 그렇게 억지로 갖고 싶진 않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7, 8년이 됐는데 안 생기니까 그렇지. 자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냐? 아우 됐어. 그런 얘기 때려쳐. 공무원 생활도 힘들어 미치겠구만. 너까지 스트레스 주냐? 남편은 난임병원이며 시술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도 못 꺼내게 제 입을 막더군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그즈음 갑자기 시누이가 아주 돈 많은 미국 교포를 잡았다며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모는 자기 딸 대박났다며 자랑하기 바빴죠. 야, 우리 딸 봤지? 얘가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니까 시집도 이렇게 부잣집으로 가는 것 봐라. 대학원까지 보낸 보람이 있다니까. 시누이는 진짜 부자 남편을 얻었는지 서울과 미국 2번에 걸쳐 호화로운 호텔 결혼식을 치르고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심지어 결혼 3달 만에 임신했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시모는 또 가만히 있는 절 쥐잡듯이 잡았죠. 야, 우리 딸이 임신했단다. 우리 딸은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임신도 바로 하는데 결혼한 지 7, 8년이 되어가는 너는 왜 아직도 애를 못 갖고 빌빌대냐? 진짜 복 없는 년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 애 없이 늙어죽게 할 판이냐. 아휴, 무당 선생님한테 또 몇 천 들어서 굿이라도 한 판 해야 하나. 저 화상. 시모의 다른 공격은 다 받아치겠으나 난입으로 모욕 주는 건 제가 할 말이 없다군요. 남편한테 하소연할 따름이었죠. 자기야, 대체 왜 난입병원에 안 가겠다는 거야? 말 좀 해봐. 다른 사람 다 아는 시험관이며 인공수정이며 뭐든 시도해 봐야 할 거 아냐. 왜? 병원 가는 게 창피해? 말 좀 해봐. 아이씨, 그만 좀 닥달해. 사실대로 말해줄까? 나 고자다. 뉘정닥증이라고. 남편의 고자 발언에 전 얼어붙고 말았어요. 당신, 그거 병원 가기 싫어서 그냥 하는 말이지? 핑계일 뿐이지, 어? 남자가 자기 고자라고 거짓말하는 거 봤냐? 진짜야, 트로라고. 예전에 조기 축구하다가 다쳐서 한번 검사 받았는데 선천적으로 무정자증이라 해. 난 애기 못 갖는다더라. 뭐? 그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결혼한 거야? 내가 애기 좋아해서 자식 많이 낳고 싶다고 자녀 계획까지 다 세웠잖아, 우리. 왜 날 속여먹은 거야? 당신 사기꾼이야? 뭐? 사기꾼? 고자면 결혼도 하면 안 되냐? 쪽팔려서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어. 우리 가족들한테 다 비밀로 해줘. 뭘 비밀로 해, 이 새끼야. 니네 엄마랑 네 동생이 나보고 그동안 애 못 갖는다고 다 내 자궁 문제라며 별지랄을 다 했는데 당장 이혼해. 나 이렇게 더는 못 살아. 그동안 남편한테 서운했던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기를 못 낳는 몸이라는 거, 그 사실을 지금까지 나한테 속였다는 건 절대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합의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밟았어요. 그런데 몇 달 후 미국에 있는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다른 사람한텐 욕먹고 혼날까봐 새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방금 미국에서 애기 낳았는데 글쎄 흑인 혼혈이 태어난 거 있죠. 내 남편이랑 시댁식구들 다 난리 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신혼집에서 나가래요. 미국 와서 딱 한 번 클럽 가서 원나잇 한 게 전부인데 바로 임신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 어떡해요, 언니. 시누이가 자기 엄마인 시모에게 연락 안 하고 왜 나한테 전화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통화 내용을 듣자 하니 쌤통이더군요. 나도 그쪽 오빠랑 이혼 절차 밟는 중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더러운 얘기까지 꺼내지 말아줄래요? 원나잇 상대가 어쨌든 고자인 걸 나한테 속여온 당신 오빠보다 낫네요.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끊어요. 대학원까지 낳아놓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클럽, 나이트를 쳐다니던 신우의 말로가 우스웠어요. 어쨌든 제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제게 전화, 문자, 톡으로 욕폭탄을 날리며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이 완료되니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이 몸이 가뿐하고 기쁘더군요. 드디어 다시 혼자가 됐다. 해방이다. 아주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어 제 미래를 다시 살게 했어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어도 아직 30밖에 안 됐기에 앞날이 창창하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세뇌시켰죠.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며 남는 시간에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봤어요. 결혼과 시댁에서 자유로워지니 직장 생활을 해도 내 시간이 많더군요. 전 평소에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깃조, 색조 둘 다 말이죠. 창업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알아보고 최대한 돈을 지원받아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해보았죠.
어느 정도 비전이 보이자 어린이집 교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사업에 올인했어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니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재능과 열정을 다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마스크팩에서 먼저 팍 인기가 터졌고 그 후로 잘 지워지지 않고 선명한 색상의 립스틱 쪽에서 매출이 팍 터지더군요. 아무래도 화장품이다 보니 하나씩 출시할 때마다 피부과 전문의의 자문이 꼭 필요했어요. 병원 한 곳을 지정해 피부과 선생님께 열심히 브리핑해가며 자문을 부탁드렸죠. 안 그래도 바쁜 피부과 전문의에게 하도 많이 연락과 부탁을 하니 어느 날은 그 이사가 제게 그러더군요. 대표님, 이번에는 자문료 얼마 주실 거예요? 제가 진료 보는 것보다 어쩔 때는 자문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네요. 자문료를 좀 인상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렸죠. 원하시는 비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하는 게 있긴 하죠. 대표님, 저번에 돌싱이라고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싱끼리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제가 식사 대접할 기회를 주시는 게 자문료예요. 어때요? 전 남편과의 연애 때 느껴봤던 심쿵하던 감정이 되살아난 듯 했어요. 피부과 전문의의 말에 또다시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더군요. 저와 같은 돌싱이라는 말에 뭔가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개인 피부과를 운영 중인 40대 돌싱남 최진석. 이 남자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남자는 전 부인의 너무 큰 씀씀이 탓에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위사가 재벌인 줄 알았는지 와이프가 쓴 카드값이 한 달에 1,500만 원씩 나오는데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빵 터지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거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전 부인은 맨몸으로 집을 나갔다고 하고요. 그의 고해성사 같던 고백에 저도 첫 번째 결혼해서의 일을 다 털어놓았죠. 그렇게 우린 이혼의 공감대 속에 사귀고 재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서로 아이가 없었기에 조금은 수월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 시댁 어른들은 절 참 예뻐해 주셨어요. 아마도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편이라 그런 줄도 모르죠. 피부과 의사인 현재 남편보다 제 수입이 더 좋으니까요. 두 분 다 흑수저 출신인 시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우시기까지 하더군요. 마음으로 제 인생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죠. 며느리야, 너의 돌 인생에 간섭은 하지 않을게. 다만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와서 기대도 좋다. 나한테 우리 아들 욕을 해도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다. 돈은 생활비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니? 그저 건강 챙기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인 거다. 너희가 재혼 커플이지만 아이를 낳고 싶다면 내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 갖도록 하고 그것 또한 너희 부부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훌륭한 시부모님들이라니 혹시 연기하시는 게 아닐까 하며 괜히 의심했던 제가 뻘쭘해질 정도로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제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는 시모와 시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있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해서인지 남편과 재혼하자마자 임신이 바로 되었어요. 40대의 남편도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다며 적어도 셋 정도는 낳자고 하더군요. 하루는 저녁에 갑자기 짜장면이 땡겨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키기로 했죠. 띵동 하고 벨이 울려서 남편이 후다닥 신발장으로 향하고 제가 뒤따라 나갔는데 들어오는 짜장면 배달부의 정체에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네요. 당신 투잡 뛰는 거야? 왜 짜장면 배달을 해? 짜장면 배달부의 정체는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현 남편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어버어버하며 뒤로 한 걸음 빠지더군요. 전 남편은 만삭인 제 배와 현재 남편을 번갈아 보며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살아? 강남 고급 부자 아파트에서 말야? 벌써 재혼했어? 부자 남자 잡아나 보네. 에휴, 자기랑 이혼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야. 남편은 제게 속사포처럼 그동안의 일들을 쏟아놓더군요. 우리 엄마는 그놈의 박수무당인지 뭔지 그 사기꾼 새끼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집까지 팔아 전 재산 다 넘겼다가 그 무당 새끼가 잠적해버렸어. 완전히 무일푼이 돼서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다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지. 내 동생은 흑인 혼혈하게 낳고 시댁에서 쫓겨나서 그 흑인이랑 살림 차리고 애 키우며 살고 있긴 한데 좀 그런가 봐. 난 돈 좀 모아보려고 공무원 자리에서 딱 걸려서 바로 잘렸고. 자기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였나 봐.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우리 집안의 부행이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나랑 다시 결혼해주면 안 될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나 만삭인 거 안 보여? 난 그 후로 화장품 사업 시작했는데 꽤 잘 되고 있다고. 내 남편도 피부과 의사로 잘 나가고 있고 말야. 너랑 니네 가족들한테 당한 모욕이 얼만데 또 너랑 엮이란 말야? 바보 같은 소리 말고 당장 꺼져. 자, 여기 짜장면값 현금으로 줄 테니 잔돈은 팁으로 받고 얼른 나가. 전 지갑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서 전 남편을 향해 뿌려버렸어요. 전 남편은 바보마냥 엉엉 울며 짜장면 값을 주어서 나가더군요. 마음 같아선 전 남편을 향해 쌍욕을 하며 더 질러주고 싶었으나 현재 남편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참고 또 참았죠. 전 남편이 나가고 제가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자 현재 남편이 절 위로해 주더군요. 걱정 마 자기야. 이제 우린 꽃길만 걸을 거야. 자기나 나나 과거 일은 모두 잊고 새 출발하자. 곧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남편의 말대로 마음을 다잡고는 짜장면 짬뽕을 우적우적 먹으며 현재의 행복을 즐겼어요. 전 지금까지 처절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니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친정엄마가 참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